허환구의 라디오 오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환구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며칠째 나오지 않아서 조금 안심인가 했는데 이번에는 동남아 여행을 다녀온 한국인 3명이 지카 바이러스 감염이 의심돼서 국민들의 가슴을 또 한 번 철렁이게 만들었습니다. 다행히 최종 유전자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다는데요. 이 지카 바이러스는 주로 해외, 특히 동남아에 사는 모기에 물려서 감염되는 질병입니다. 코로나19처럼 심각하지는 않아서요. 충분히 쉬고 수분을 섭취해주면 회복할 수는 있지만요. 감염병이라는 점에서 방심해서는 안 되는 질병이기도 합니다. 이번에 우리가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느낀 건 누구나 언제든지 감염병에 노출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에 어떤 증상이 나타나면 가볍게 여기지 말고 찬찬히 잘 살펴봐야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기본적인 청결에도 신경을 좀 더 써야 되겠죠. 아무쪼록 이제 질병 소식은 더 이상 없었으면 좋겠네요. 2월 14일 금요일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장성규입니다. 와우, SUV 좋은 차 타시네. 근데 타이어는 어디 건지 알고 계세요? 몰라요? SUV 전용 타이어는 넥센 루디안 GTX. 어떤 SUV에서도 잘 나가고 오래 가니까 넥센 루디안 GTX. 나도 오래 가고 싶당. 오래 쓰는 세단기는 뭘까? 오래 쓰는 코팅기는 뭘까? 오래 쓰는 사무기기는 뭘까? 카피어랜드랍니다. 맑은 공기가 집 안으로 들어오니까 청정, 나쁜 공기를 집 밖으로 내보내니까 환기. 공기청정과 환기를 동시에 하니까 청정환기. 이제 창문 닫고 환기하세요. 청정환기 시스템을 나비앤하우스에서 만나보세요. 스팅어의 다이내믹한 스타일에 반하신 분들도, 스팅어의 프리미엄한 퍼포먼스에 반하신 분들도 1% 스마트 할부와 100만 원 상당의 영상 스트리밍 서비스를 드리는 스팅어만의 스페셜한 혜택에 또 한 번 반하실 겁니다. 지금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 스팅어. 2월 선수율 10%, 36개월 기준. 사장님, 우리 회사도 검진이지로 바꿔주세요. 이제부터 검진 업무 검진이지. 무료로 쉽지. 검진이지. 직원들도 행복한 게 검진이지. 무료로 쉽지. 편하네. 검진이지. 건강검진 업무가 쉬워지는 무료 솔루션 검진이지. 네, 라디오 오늘 금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1부 한 주간의 시사 이슈 진단해보는 최진봉의 시사 포커스 잠시 후에 만나보겠고요. 2부 이슈 오늘에서는 선거구 획정 문제에 대해서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경북 북부 선거구 바로잡기 운동본부 윤병진 간사 잠시 후에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겠고요. 이어서 어려운 경제 이슈를 알기 쉽게 풀어보는 시간, 경제 요 정도는 알아야 한다. 박연미의 경제 요정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최진봉의 시사 포커스 시작합니다. 오늘도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최진봉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오늘 추미애 장관 얘기부터 좀 시작을 해볼까요? 예. 추미애 장관이 취임한 지 되게 오래된 줄 알았거든요. 근데 1월 초에 취임했더라고요. 예. 이제 한 달 조금 더 넘은 건데, 예. 계속해서 이제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취임 후에 뭐 전부터 예. 계속 일단 뭐 취임하자마자 검찰 인사 강행으로 큰 논란이 있었고, 얼마 전에 이게 지난주 얘기인데 그 공소장, 그 청와대 하명 수사에 대한 공소장 이걸 공개하느냐 비공개하느냐 이거 갖고 또 논란이 있었고, 그 최근에는 또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하겠다, 이걸 추진하겠다, 이래서 또 아주 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지난주에 잠깐 그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 이 공소장 비공개 이 얘기를 좀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시간이 좀 안 돼서 이거 간단히 좀 짚어볼까요? 이게 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건지. 이제 공소장 비공개 관련해서는 이제 기본적으로는 이제 국회에서 공소장을 요청을 하는 경우 지금까지는 대체적으로 제출을 했었습니다. 물론 시간차가 있긴 했어요. 예를 들어서 바로 제출한 경우도 있었고 약간 이제 시간이 지나서, 그리고 이제 원래 이제 국회에서 행정부나 또는 이 사법부나 또는 검찰에
기록을 요청하면 기본적으로는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게 정보가 나갔을 경우에 올 수 있는 사건의 뭐 수사에 문제가 발생한다거나 뭐 또는 국가 기밀에 관계된 부분 이런 부분들은 이제 제어하게 돼 있지만 대체적으로는 이제 보통은 다 지난번 국정농단 사건 때도 그렇게 했었고요. 그런데 이제 추미애 장관은 그게 그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무죄 추정의 원칙에 위반된다. 또 공소장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쨌든 검찰이 수사를 통해서 본인들의 논리나 주장을 주장하는 그런 기록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너무 일방적으로 언론에 보도가 될 경우에 선입견이 생길 수 있다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재판 과정은 사실 변호인도 얘기를 하고 검사도 얘기를 하니까 양쪽 의견을 다 반영해서 기사를 쓸 수 있는데 공소장만 보면 사실 이제 범죄 행위가 마치 사실인 것처럼 오인될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공소장이라는 게 그러니까 검찰에서 이제 쭉 수사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이제 쭉 이제 정리를 한 거죠. 그러니까 맞습니다. 이러이러한 혐의가 있다 하는 걸 그렇죠. 재판부에 넘기는. 맞습니다. 근데 이제 재판 과정에서 그게 이제 그 변호인은 또 반박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주장에 대해서. 그런데 이제 그런 주장이 반박이 없는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공소장만 공개됐을 때 가져올 수 있는 부작용 뭐 분명히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례가 있었는데 그걸 이제 안 하는 것 물론. 추미애 법무장관은 나중에 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재판이 시작되고 나면 공개를 하는 쪽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관례에 비춰보면 조금 이례적이죠. 아예 공개를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이제 재판이 시작되면 공개를 다 하겠다. 그렇죠. 근데 이제 빨리 하라고 하는 게 이제 야당의 주장인데 물론 뭐 시차를 두고 하는 게 무슨 큰 의미가 있을 거냐 이런 얘기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제가 볼 때 정치적 이유라고 저는 보여지는데 야당 입장에서는 공소장 공개되면 그걸 공격을 할 수 있잖아요. 일단 정부에 대해서 이게 이제 정부의 이제 주요 공직자와 연관된 사건이기도 하고. 근데 이제 추미애 장관 입장에서 이게 그렇게 됐을 때는 정치적으로 부담이 될 수도 있거든요. 여당 입장에서는 또 그런 이제 이 기싸움이라고 저는 보여지는데. 뭐 일단 공개를 나중에 해서 뭐 나중에 한다고 문제가 되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이걸 또 왜 공개를 안 하느냐고 반박할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이어서 조금 안타까운 상황이에요. 제가 볼 때는 서로의 정치적 이해관계가 부딪히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만 듣고 이거 더 들어가면 복잡해지니까 뭐. 맞습니다. 일단 좀 더 지켜보도록 하고 그리고 또 최근에 좀 논란되는 게 검찰에서 이제 일단은 수사를 하잖아요. 그 수사권이 있는 거고 이제 수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기소하는 기소권이 있는 건데 이걸 지금 검찰이 어떤 수사 한 부서에서 이걸 수사했으면 그 부서에서 기소까지 다 했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분리하자는 거죠. 다른 팀에서 기소는 맞자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검사를 분리하자는 수사 검사와 기소 검사를 분리하자는 건데 이 부분은 약간 저는 이제 그 의미와 그 주장 자체가 약간 좀 각도가 맞지 않았다 이렇게 봐요. 무슨 말이냐면 추미애 장관의 주장이 맞지 않았다. 저는 의도는 이거라고 보거든요. 이게 수사 검사들이 선입견을 갖거나 아니면 한 사람이 수사를 하다가 본인의 생각은 분명히 죄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다 보면 이제 본인의 어떤 그 수사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무리한 기소를 하는 경우가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리고 예전에도 그런 경우가 있었고. 그러면 이제 견제 장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수사가 이루어졌는지 정말 증거에 입각해 수사가 이루어졌는지 또는 뭐 검사가 혹시나 뭐 다른 뇌물을 받거나 아니면 무슨 뭐 정치적으로 압박을 받아가지고 어떤 한 사람을 처벌하기 위해서 본인이 원하는 대로 수사 방향을 끌고 가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그럼 무리한 수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죠. 그래서 이제 그걸 견제하는 장치로 이제 기소하는 검사를 따로 두자고 얘기를 했는데 저는 그렇게 얘기해서 논란이 됐다고 봐요. 차라리 그냥 기소심의위원회든 아니 시민들이나 일반인이 참여하는 기소에 관련돼서 그 기소하기 전에 한 번 더 회의를 해서 정말 이 기소가 정당한지 또는 검사들끼리 모여서 논의하는 과정을 거쳐서 이 기소가 정말 모든 사람들이 볼 때도 타당한 증거에 입각해서 기소가 이루어진 것인지 하는 부분에 대한 논의 과정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근데 이제 지금까지 그렇게 안 했는데 갑자기 기소하고 수사의 검사를 전혀 나누자 해버리니 그러면 수사한 사람이 제일 잘 알 텐데 기소검사가 그러면 또 다른 방법, 또 반대로 얘기하면 이럴 수도 있잖아요. 기소를 담당하는 검사가 또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기소를 못하게 할 수도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으니.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죠. 그러니까 양쪽이 다 저는 이제 그럴 가능성이 있어 저는 견제하고
그다음에 이제 한 번 더 거르는 장치는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근데 그걸 꼭 그렇게 분리해서 할 필요가 있을지는 저는 좀 의문이다. 다른 방법으로도 저는 가능할 거라고 보이지는데.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뭐 기소심사위원회나 이런 것들을 운영하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 뭐 지금 최진봉 교수님도 약간 비판적인 시각에서 말씀을 해주셨고 지금 보면은 왜 민변이라고 있잖아요. 민변도 그렇습니다. 있고 참여연대도 있고 이 두 단체가 이제 보수라기보다는 진보적인 성향이 강한 그런 그렇죠. 단체인데도 불구하고 이 공소장 비공개 문제라든지 검찰의 수사권, 기소권 분리 이 이슈에 대해서도 좀 비판적인 그런 시각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 이것도 좀 알아둬야 될 것 같고. 그렇습니다. 자, 정당 얘기 또 정치 얘기를 좀 해보죠. 지금 미래통합당입니다. 이게 결정이 됐죠, 당명이. 그렇습니다. 이제 한국당과 여기 이제 새보수당 그리고 전진당까지 합친 일단 그래서 미래통합당이 이제 출범을 하게 되는데 바로 16일인가요, 17일 이제 창당한다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정도 통합. 그동안 뭐 몇 달 끌었잖아요. 보수 통합 문제. 이 정도로 1차적으로 좀 정리가 되는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정리가 됐고 사실 논란이 됐던 건 지도부 구성이었거든요. 지도부를 구성할 때 완전히 새롭게 지도부를 구성할지 아니면 기존의 자유한국당 지도부가 그대로 있고 거기에 이제 새로 들어간 분들이 몇 명 더 최고위원 하는 방안 이게 논의가 됐었는데 최근에 이제 한 후자 쪽인 것 같아요. 4명 정도 들어가는 걸로. 그리고 오늘 속보가 발표된 거 보니까 기존에 이제 한국당의 지도부 뭐 대표도 그대로죠. 황교안 대표가 하고 그렇습니다. 지도부 한 데다가 일단은 이준석 전 최고위원 있잖아요. 이준석 최고위원하고 원희룡 제주지사가 일단 최고위 쪽에 합류하는 걸로 일단 속보가 났네요. 2명을 더. 두 4명이 들어가는 거죠. 거기 2명을 더해서 4명. 그러면 현재 8명인데 12명이 되는 거죠. 그렇게 정리가 된 걸로 알려지고 있어요. 지금까지는 그걸 구성하는데 좀 논란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됐기 때문에 이제 통합에 들어갔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통합이 되더라도 이제 공천 문제나 이런 문제가 또 남아있는 문제거든요. 그나저나 이거 공천 문제. 이게 사실 그 새보수당의 유승민 의원이 사실 이제 불출마를 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하면서 급물살을 타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습니다. 유승민 의원은 그렇다 치고 그 밑에 있는 의원들이 있잖아요. 이분들의 공천 문제가 어떻게 될까? 저는 이게 너무 좀 관심사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갈등의 요소는 남아있다고 보는 거예요, 저는. 그리고 또 사실은 이제 완전히 합당이 안 됐잖아요, 지금. 그런데 그 정운천 의원이 오늘 그 비례대표를 위해서 만든 당이 있잖아요. 미래한국당. 거기에 입당을 했어요. 조금 전에 오늘 입당을 했어요. 그래서 그 비례로 나가겠다는 거거든요. 그분 지역구 의원인데 아마도 제가 볼 때는 이제 그 전북 지역이거든요. 최근에 여론조사나 분위기로 봐서는 당선이 어려울 것 같으니 제 개인적인 지금 판단입니다만 그래서 아마 비례대표로 출마하기 위해서 그쪽으로 간 게 아닌가 그런 비판이 지금 있습니다. 사실. 새보수당 내에서도. 그래서 근데 그런 것도 사실은 약간 좀 그 불안감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예를 들어서 새로운 보수당이 합당을 했을 때 자유한국당과 과연 공천을 받을 수 있을까? 또는 당선 가능한 지역에서 공천을 받는데 유리한 유치에 있을까 하는 불안감이 저는 있다고 봐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합당할 때야 다 그렇게 얘기하지만 이제 되고 나면 의원들은 자기 지역구 또 당선을 고민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치열한 이제 경쟁이 될 수밖에 없어서 조금 이제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하는 공천 과정에 그런 예상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일단 이렇게 통합이 돼서 창당은 하지만 뭐 어떤 시한폭탄을 좀 안고 있다고나 할까요? 이제 뭐 앞으로 뭐 한 달 남짓 하면은 공천이 결정이 될 텐데 과연 한국당 내에서도 좀 불안한 분들이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새보수당 또 의원들도 많이 오고 그쪽에 또 당협위원장들 다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어떻게 또 공천이 이루어질지. 그렇고 조금 전에 그 미래한국당 말씀해 주셨는데 정운천 의원 오늘 이제 합류를 해서 지금까지 5명을 확보를 했네요. 미래한국당이. 그래서 이거 보니까 돈 문제가 얽혀 있더라고요. 5명 확보하면 5억 원의 정당 보조금을 또 일단은 받게 됐는데 사실 또 비판의 소리가 상당히 많습니다. 요즘에 그 이종명 의원 있잖아요. 5.18망언으로 유명했던. 그래서 왜 제명을 안 하느냐. 이거 1년 넘게 지금 한국당에서 끌고 있는데 바로 이종명 의원을 제명을 하고 미래한국당으로 보냈단 말이에요. 보냈습니다. 그랬을까요?
이거 등등 해서 지금 상당히 좀 비판 수위가 높습니다, 지금. 저는 이런 방식은 정말 곤란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종명 의원은 국민적 얼마나 비난을 받았습니까? 자유한국당도 본인들이 스스로 제명하겠다고까지 얘기했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의원총회만 열면 제명이 되는 건데, 의원총회를 안 열어가지고 제명을 안 하고 지금까지 1년을 끌어온 거 아닙니까? 계속 밀어온 거죠, 의총을. 그렇죠. 네. 국민적 비난과 국민적 공분을 그냥 무시하고 온 거예요. 큰 그림이 있었나요, 그동안에? 계획이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이게 말이 됩니까? 저는 이거는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을 다시 비례 정당으로 보냈다. 그 말은 비례로 또 당선되게 만들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분은 원래 비례대표인데 또 비례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이러면.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과연 국민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을까, 저는. 국민들이 볼 때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1년이나 약속을 안 지키고 그런 망언했던 사람을 계속 또다시 보내는 거. 한국당 지지자들도 뭐 이런 일련의 이런 미래한국당과 관련된 이런 문제들 사실 그렇게 호응할 것 같지는 않아요. 저는 지지하는 당이긴 하지만 그래도 좀 뭐 가슴 한쪽에서 조금 뭐라고 할까? 좀 내키지 않은 이런 면들 보면은 맞습니다. 이렇게 하면 결국 총선에서 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 좀 잘 생각하셔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어떤 방송을 보니까 그렇대요. 그 각 당의 선대위원장은 그 당에 있는 게 아니라 타당에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말 조심, 행동 조심해야 되고 우리 당 당선을 위해서는 다른 당에서 어떤 말 실수라든지 행동 실수 그렇죠. 이런 게 결정적이다. 그런 얘기를 하던데. 그나저나 그 선관위가 요즘에 아주 이슈 중심에 있습니다. 미래한국당이 위성정당이라 한국당의 위성정당이라는 미래한국당은 일단은 허용을 했어요. 정당 창립을 허용했는데 안철수 전 의원이 신청한 국민당은 불허를 했습니다. 어제 불허를 해서 왜 불허하냐 물어보니까 국민 새정당이 있다면서요. 근데 이거 혼돈이 된다. 국민의당은 이거 혼돈 안 되냐 물어보니까 이건 안 된다. 그래서 오늘 결정했네요. 국민의당으로. 다시 도로 국민의당이 됐죠. 근데 이것도 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코미디입니다. 코미디. 저는 코미디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요. 아니 비례한국당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도 미래한국당도 사실 한국당 이름이 겹치잖아요. 그렇죠. 물론 이제 새로운 당으로 이름을 바꾸면 뭐 그게 좀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근데 국민당이 국민사정당이라고 하는 이름이 있었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것도 조금 이게 어떻게 그럼 둘 다 안 돼야 되는데 어느 한쪽은 되고 한쪽은 안 되는 것에 대한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고 또 그렇다고 하니까 국민의당을 다시 쓰겠다고 하는 것도 사실은 조금 이해는 안 돼요. 이것도 재밌는데 이건 또 받아들여졌어요 또. 그러니까요. 이게 참 이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일관성이 없다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국민들이 볼 때도 좀 누가 봐도 납득이 갈 수 있는 결과가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정치적으로 너무 여러 가지를 재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 선관위라면 비난이 있고 비판이 있어도 원칙을 저는 지켜야 된다고 보거든요. 뭐 정치적 탄압이라고 야당이든 여당이든 공격할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칙을 지켜야만 본인들의 정당성이 확보가 되는데 이렇게 뭐 주먹구구식으로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좀 납득이 안 가는 이런 결과를 나오는 것은 선관위 권위라든지 아니면 다음번 결정에도 여러 가지 논란을 불러올 수 있어서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4.15 총선 판세를 여쭤보기엔 너무 좀 이른 것 같아서 사실 오늘 뭐 종로에 이제 이낙연, 황교안 대결 이건 결정이 된 거고 양산을의 김두관, 홍준표 대결 이거는 거의 지금 무르익어 가고 있어요. 이런 대결이. 이거는 조금 더 있다가 판세를 좀 전망해보고 그나저나 코로나19 점점 이게 좀 퍼지고 있고 다행히 우리나라는 지금 이제 확진자 더 이상 3일 동안 발생 안 했고 사망자도 당연히 없고 그런데 일본 있잖아요. 일본이 크루즈선 이 대응이 요즘에 굉장히 좀 말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또 일본 내에서 첫 사망자도 나왔고 그동안에 중국 이외에서 사망자가 나온 게 이제 필리핀, 홍콩이 있었는데 한 명씩 둘 다 중국인이었는데요. 이번에 이제 일본 처음으로 사망자가 나왔는데 일본인이에요. 80대. 맞습니다. 일본의 이 코로나 대응이 영 좀 이상해요. 크루즈선 대응하는 거 보면.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지금 말씀하신 80세 할머니인데요. 예, 이분 같은 경우에는 원래 폐렴을 앓고 있었어요. 그래서 원래 예, 사망한 이후에 검사를 해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검출이 됐거든요. 네. 확진자로 판정이 났는데 아직 일본 당국이 명확하게 이게 코로나19 때문인지 아니면 기존에 갖고 있었던 질병 때문인지를 밝히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확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어쨌든 확진 환자인 것은 분명하니까 네, 예. 코로나19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렵죠. 뭐 그렇죠. 합병증으로 사망이 이르렀다 하더라도 코로나19의 영향을 받은 거잖아요. 어쨌든. 예, 그럼요.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건 중국을 다녀오거나 중국을 가본 적도 없었던 사람이 사망을 했으니 일본이 방역체계가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지 의문이 생기고 또 하나 지금 아시는 것처럼 크루즈선이 지금 일본항에서 내리지도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요 정식으로 일본 정부에 항의를 했어요. 우리 국민들 파전시켜달라고. 예. 그래서 그리고 미국 CDC, 그러니까 질병관리센터도 우리도 이제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대책을 세우겠다고 지금 발표를 하면서 일본을 압박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일본은 올림픽 앞두고서 국가 이미지 나빠질까봐 이걸 이제 아예 격리시켰는데 격리시킨 것이 도리어 확진자를 확산시킨 그런 계기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요. 차라리 내려서 격리해서 치료를 받겠다면 이렇게까지 확산됐을까? 당연하죠. 그런 지금 판단이 나오고 있어서 일본의 대응이 참 미숙하다. 그래서 요즘 일본 언론들은 한국 보고 배우라는 그런 기사까지 쓰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예. 그나저나 이 크루즈 여행이라는 게 이거 꿈 같은 그렇죠. 뭐 버킷리스트 뭐 이런 거 아닙니까? 이거 굉장히 비싼 걸로 아는데 혹시 우리 교수님 크루즈선 타보셨는지? 저는 한 번도 타보지 못했어요. 미국에 있을 때 기회가 있었는데 한 번도 타보지 못했는데. 근데 이분들 큰 돈 들여서 일생에 한 번 하는 게 크루즈 여행을 하는데 그 왜 우리 TV 화면 보면 뭐 베란다가 있고 이런 윗칸에 위층에 있는 분들은 그나마 좀 나은데 수시로 이렇게 나와 볼 수가 있으니까. 근데 그 밑칸에 왜 창문도 없는 객실이 있다면서요? 여러 명 쓰고. 저렴한 가격으로. 이런 분들이 이거 완전히 수감 생활 같은 거 감옥이죠, 같아요. 감옥. 그리고 무서워서 나가지도 못해요. 무서워. 당연하죠. 예, 감염될까봐. 예. 아이고 시간 많이 지났는데 하나만 좀 여쭤볼게요. 그 임미리 교수 논란이 있잖아요. 그렇죠. 고려대 교수 이 경향신문 칼럼을 썼는데 여기 이제 민주당을 비판하면서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만 빼고 투표하자 뭐 이런 기고를 했는데 칼럼을 민주당에서 어제 이제 검찰 고발을 했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비판이 일자 오늘 바로 취하를 했습니다. 취하했죠. 네, 맞습니다. 이 문제 어떻게 보셨어요? 차라리 민주당이 검찰 고발할 게 아니라 좀 선관위에 문제 제기했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좀 드네요. 그렇죠. 정확하신 말씀이에요. 저는 고발한 게 잘못됐다고 봐요. 저는 물론 임미리 씨가 쓴 칼럼에 저는 동의하진 않습니다만 그런 칼럼을 쓴 것도 저는 부적절하다고 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이 나서서 그걸 고발했다. 그건 정말 잘못한 거예요. 그거는 선거판에서 선거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잖아요, 결국은. 이런 상황에서 그런 대처를 하는 것은 엄청난 비난을 받을 수 있는 요소인데 그걸 판단을 못했다는 게 저는 너무 안타까워요. 본인들한테 쓴소리를 해도 그거는 그렇다고 보고 그냥 비판적 입장을 밝히면 돼요. 그런데 그거를 이게 선거의 중립을 지키는데 방해가 된다든지 이런 입장 발표를 할 수 있잖아요. 그걸 검찰이 고소까지 하는 것은 지나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언론에 재갈을 물린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정말 부적절했고 정말 취하한 건 잘했어요. 시간이 좀 늦어서 그런데 어쨌든 지금은 잘한 상황인데 처음부터 이걸 하지 말았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다른 민주당 비판하는 건 받아들이겠는데 선거가 코앞인데 이 민주당 빼고 투표하자 뭐 이런 식으로 나와서 이거 선거법 위반 아니냐 이래서 한번 고발을 한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그래서 이게 검찰 고발보다는 선관위에 넘기는 게 나을 뻔했는데 요즘 너무 정치권에서 고소 고발이 많아서 피곤합니다. 보고 있는 국민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성공회대 최진범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라디오 오늘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세계 최대의 유통회사가 어디죠? 월마트. 그럼 월마트가 중수도시의 작은 회사로 출발한 것도 아세요? 물론이죠. 여기에 미래를 열어가는 우리 지역의 유통회사가 있습니다. 어디죠? 바로 마음을 전해주는 곳 하나가 홈마트가 고객 곁에 있습니다. 바로 고객님의 손으로 키워주신 곳입니다. 고객의 믿음으로 크는 회사 하나가 홈마트. 생활은 푸르게 가치는 높게 신도시의 희망과 권무산의 전기를 품은 보금자리 10년 공공임대의 실속 가치까지 경북도청 신도시 코오롱 하늘채 경상북도 개발공사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문의 054-843-1500. 라디오 지금 여러분께서는 안동 MBC 시사정보 프로그램 허환구의 라디오 오늘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사생결단 강재입니다. 네, 6시 30분 31초 지나고 있네요. 이슈 오늘 시작하죠. 경북 북부 선거구 획정 문제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고 있는데요. 오늘은 경북 북부 선거구 바로잡기 운동본부 윤병진 간사를 만나서 관련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윤병진 간사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지난 4일이었죠. 경북 북부권 선거구 바로잡기 운동본부에서 선거구 획정에 대한 성명도 발표하셨고 또 그 이후에 또 국회도 방문한 걸로 알고 있는데 경북 북부권의 선거구 획정 어떤 문제점이 지금 있습니까? 지금 치러야 될 4월 총선이 21대 국회의원 선거거든요. 예. 지난 20대 때 국회의원 선거구 지역 주민들이 제대로 됐다고 보는 지역 주민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하. 정말 최악의 선거구를 만든 거죠. 예. 선거구를 획정할 때 생활권과 경제권 그리고 지리적 근접성, 역사성, 문화성 이런 것들을 완전히 무시한 최악의 선거구였습니다. 예. 이것은 이들을 위한 선거구가 아니었죠. 네. 그런데 정치인들을 위한 선거구였으며 주민들은 안중에도 없는 선거구였기 때문에 이런 선거구가 된 것이죠. 지난 20대 때 획정이 된 지금의 선거구 정치인들을 위한 선거구였다 하는 말씀이신데 이게 예. 무슨 말씀이시죠? 좀 자세히 좀 풀어서 좀 설명해 주시죠. 왜 그런지. 여당이든 야당이든 정치인들이 정치적 이해관계로 딜하고 예. 그리고 야합했기 때문입니다. 선거구 획정할 당시에요. 가장 중요한 것이 지리적인 인접성, 생활권, 경제권 이렇게 해서 선거구를 묶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예. 이렇게 묶지 않고 자기들이 편리한 대로 게리맨더링화 시킨 것이죠. 예. 또한 법적인 권한을 갖고 있는 획정위원회가요. 예. 법적 권한을 행사한 것이 아니고 정치권의 꼭두각시 역할을 한 것입니다. 아하. 쉽게 말해서 역사의 죄인이 된 것이죠. 좀 예를 들어서 한 선거구를 좀 예를 들어서 이런 네. 선거구는 이것이 문제였다. 좀 설명을 좀 해주신다면요. 예를 들자면 영주봉화. 영주봉화. 영주봉화 지역 주민들은 일일 생활권이고 동일 생활권이고 동일 경제권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예. 영주와 봉화를 분리했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도청에 와 있는 신도시 안동 예천은 향후의 행정 통합을 생각해서라도 도청 제대로 된 기능을 기대하는 그런 입장에서도 하나의 선거구가 돼야 되는 것이죠. 예. 그리고 상주와 문경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문화적으로 역사적으로나 전통적으로 동일 문화권이고 동일 생활권이에요.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분리시켜 놓은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제가 우리 청취자 여러분을 위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드리자면 지금 선거구입니다. 뭐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우리 경북 북부권만 보자면 지금 안동 선거구가 따로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영주, 문경, 예천이 있죠. 그다음에 상주, 군위, 의성, 청송 이렇게 4개의 시군이 선거구가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영양, 영덕, 봉화, 울진이 합쳐져서 하나의 선거구 이렇게 있는데 지금 이게 지금 뭐 생활권이라든지 문화권, 경제권 이런 거 상관없이 지금 획정이 된 거다라는 말씀이세요. 지난 20대 때. 자, 그럼 이 선거구를 어떻게 바꾸는 게 가장 합리적일까요? 지금 우리 북부권 선거구만 예를 들자면. 북부권의 선거구에 관련해서 지난 20대 때부터 우리가 줄기차게 주장하고 싸워왔습니다마는 일단 생활권과 경제권 일치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그리고 주민들의 의사가 중요합니다. 그건 유권자의 의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도청이 중간에 와 있는 안동 예천 함께하는 것이 맞고요. 그리고 영주와 봉화 그리고
상주와 문경 이렇게 일치시키는 것이 맞습니다. 예. 그래서 안동 예천이 정치적으로 통합하게 되면은 명실공히 경북도청 소재지로서의 기능을 다할 것이고 예. 앞으로 행정 통합도 쉽게 이루어질 거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아하. 제가 아까 우리 지역에 4개 선거구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 이거를 네. 안동 하나 지금 있는 걸 안동과 예천을 묶자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그리고 예, 그렇습니다. 문경과 상주도 따로 이거 하나로 묶자는 거고, 예. 그다음에 영주, 봉화, 영양, 울진 이렇게 하나를 두자는 거고. 예, 그렇습니다. 청송, 군위, 의성, 영덕 이렇게 따로 하나를 묶자. 이렇게 좀 조정을 하자. 이런 말씀이시네요. 예,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볼 게 왜 이렇게 선거구 획정할 때 인구 예. 상하한 뭐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인구 예. 상한선, 하한선 이런 기준은 어떻습니까? 지금 뭐 문제가 안 될까요? 현행 기준은 20대 기준으로 해서 14만 명으로 이렇게 획정을 했거든요. 하한선이 물론, 14만 명이죠, 그러니까? 예, 14만 명 기준으로 했습니다만. 예, 예. 현재 여야 간에 지금 합의 중에 있는 것이 시도별 정원, 그리고 인구 하한 기준, 이런 것들은 여야 합의사항으로 남아있긴 합니다만은. 예, 예. 현재, 지방의 도시들이 대부분 인구가 줄고 있기 때문에 13만 7천이나 13만 9천에서 예. 합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 그래서 지난번 14만 기준으로 하더라도 방금 말씀하신 대로 4개 지역을 그렇게 분할하면은 생활권과 문화권, 경제권도 일치시킬 수가 있고 예. 인구 현행 기준 그리고 앞으로 여야 간에 합의해서 타결할 하한선의 기준도 문제가 없습니다. 아, 지금 지방의 인구가 점점 줄다 보니까 지난 20대 때는 하한선이 이제 14만이었는데 이거 조금 줄이자는 거군요. 그러니까 13만 7천 아니면 뭐 13만 9천. 7천에서 13만 9천 정도에서 합의가 이루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걸 이제 하한선으로 하자는 이런 의견이 있고 지금 왜 21대 총선에 출마하는 그 후보들 의견도 좀 중요할 것 같은데요. 대체적으로 이런 선거구 획정 이런 조정안에 찬성들을 합니까? 어떻습니까? 의견들이. 예비 후보자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여야 할 거예요. 이게 그렇죠. 오랫동안 지역 주민들의 염원이었고 지역 주민들의 염원은 곧 유권자의 뜻이기도 하거든요. 예. 여기에 반해서 가면은 결코 지지받지 못할 거라 보고 있고요. 그러면 이게 저희들이 정서적으로 막무가내식으로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네. 지역 주민들의 의사를 결집시킬 수 있는 과학적인 여론조사 그리고 우리 북부권 선거구 바로잡기 운동본부에서 용역을 의뢰해서 도시행정학회에서 나타난 용역의 결과가 네. 대부분 이렇게 동의를 하고 있고 주민 의사들이 결집되어 있고 예. 전문가 의견도 이런 식으로 결집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예비 후보자분들께서도 이 결집된 여론이나 의사하고 반해서 가서는 결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지역의 이런 의견들, 이런 의사들을 이제 중앙에 이제 전달을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조정안이 국회라든지 선거구 획정위원회 지금 제출이 된 상태라고요. 이런 예, 안들이. 저희들이 직접 방문을 했죠. 관계기관 요로를 전부 다 방문을 했습니다. 예. 앞서서 4개 선거구를 대표하는 지역의 유력한 대표, 시민 대표, 네. 그리고 우리 저희들 참여하고 있는 단체의 대표들께서 전임 시장님들, 정치인들까지 포함해서 예하를 막론하고 예. 모두 모여서 저희들이 국회도 방문하고 국회의장실도 방문하고 또 실질적인 법적인 권한을 갖고 있는 획정위원회를 방문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위원장님 면담을 하고 조목조목 저희들이 용역 결과를 제시했고 지역 주민들의 탄원서도 제출을 해놓은 상태고요. 예. 그래서 일례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이렇게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지역 주민들의 의지 그리고 지역 주민들의 성원 지역 주민들의 뜻을 함축시켜서 저희들이 관계 여러에 계속해서 전달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국회와 선거구 획정위원회 직접 방문해서 이런 의사를 전달하셨다고 했는데 그쪽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토론에서도 나타나 있습니다만은 토론에서도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많은 의사를 전달하고 이렇게 했습니다만은 네.
행정위원들은 저희들은 양심을 믿고 합리적이고 합법적인 결정을 해주실 거라고 저희들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그분들이 결코 이런 안에 대해서 전체적 위원님들이 찬성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과연 그분들이 정치권의 영향을 받지 않고 정말 독자적으로 소신껏 할 수 있기를 저희들은 기대하고 있고 예. 정말 지역 주민들의 의지를 잘 받아들여 주길 저희들이 크게 염원하고 있습니다. 참 사실 우리 지역민들이 듣기에 이건 난센스가 아닐 수가 없는 게 이제 선거가 그렇죠. 2달 남았거든요. 2달 남았는데 선거구가 아직도 획정이 안 됐다는 거 이거 정말 이해할 수 없는데 원래 법적으로는 이 선거구 획정이 언제까지 돼야 되는 거예요? 원래는 1년 전에 해야 됩니다. 1년 전에? 예. 1년 전에 선거구를 획정하게끔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법을 만드는 국회에서조차 또 정치인들이 이 법을 어겨가면서 결국에는 선거법을 통해서 정치적인 협상을 하고 딜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아주 최악의 게르면더링이 되고 졸렬한 선거구가 되는 것이죠. 예, 참 이제 2달 남았는데 원래 법적으로는 1년 전에 해야 된다는 말씀이시군요. 예, 알겠습니다. 만약에 좀 시간이 다 됐는데 이번에도 선거구 획정이 수정이 되지 않는다면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 나가실 계획이세요? 우리 운동본부에서 지역 주민들하고 분명히 공감하고 있는 것은요. 이러한 선거구가 제대로 저희들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은 이거는 총선 거부해야죠. 그리고 이런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정치인들에 대해서 정말 낙선 운동 펼쳐나가야죠. 이것은 저희들의 유권자의 권리이기도 하고 정당한 시민들의 권리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각 지역과 연대해서 북부 지역과 연대해서 지금 상주에서도 다음 주일에 18일에 대규모 결기대회를 준비하고 있고 문경도 적극적으로 합세하고 있습니다만은 해당 지역의 모든 시민들이 영주, 봉화, 예천, 안동은 단독 선거구가 되지만 북부 지역의 전체 지역 주민들이 바라는 바와 염원하는 바대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습니다만은 총걸기해 나갈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총선 거부 운동 또 낙선 운동까지 계획하고 있다는 말씀까지 듣겠습니다. 윤병재 간사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경북 북부 선거구 바로잡기 운동본부 윤병진 간사였습니다. 네, 시간이 좀 많이 지났네요. 경제 요정도는 알아야 한다. 경제 요정 시작합니다. 박연미 경제 전문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코로나 사태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정말 이 감염병 그 자체도 걱정이긴 한데요.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커서요. 정말 큰 걱정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정부가 코로나19 사태 속에 경제 살리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모습인데 뭐 예비비도 긴급 배정하고 추경 얘기도 좀 슬슬 나오고 있는 모습인데 오늘은 또 경제부총리와 한국은행 총재가 만났다고요? 어떤 얘기가 나왔습니까?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마주 앉았는데 원래는 이게 기획재정부 1차관이 주재를 해서 한국은행에서도 부총재가 참여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 양 기관의 수장이 만났다는 건 상황을 그만큼 엄중하게 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두 분이 오늘 그 서울은행회관에서 만나서 우리 경제에 미치는 코로나19 사태의 부정적인 영향은 불가피하다 이렇게 입을 모았는데 일단 대책으로 거론된 거는 항공, 해운, 관광, 수출 관련 분야에서는 업종별 분야별 지원책을 당장 마련해서 긴급 대출 같은 것들을 시행을 하겠다. 그리고 시장이 지나치게 위축되면 이에 따른 컨틴전시 플랜, 이른바 비상계획대로 시행을 하게 되겠고 내수가 너무 죽어가니까 내수를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을 거냐 이런 대책도 마련을 하겠다. 다만 성장률 전망치를 낮추거나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내릴 때냐 이거는 아직 좀 이르다 이런 쪽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아직 거기까지는 언급을 하지 않고 뭐 대출이라든지 비상계획 실시, 뭐 내수 진작 등등 얘기는 나왔습니다만은
어떤 근본적인 해결책은 안 될 것 같아서 참 걱정이 되는데. 결국은 감염병이 잦아드는 게 급선무죠. 예. 지금 문재인 대통령도 뭐 며칠 전에 남대문 시장도 방문하고 등등 뭐 발빠르게 움직이고 계신데 기업 투자를 또 다시 이제 독려도 하고 이런 모습이에요. 지금 대통령도. 일단 지금으로서는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게 재정을 풀어서 급한 불을 끄는 것밖에 없는데 결국 민간에서 일자리도 만들고 사람들이 지갑을 열어야 경제가 살아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수출을 해야 하는 대외 환경은 우리가 우리 힘으로 어쩔 수 없습니다만 우리끼리 만들 수 있는 그 여건을 만들어보자. 이게 문재인 대통령의 계획인데 그래서 어제 재계 관계자들을 만났습니다. 일단 6개 그룹 총수들과 그 재계의 여러 그 협회들의 회장단을 함께 만나서 설비 투자를 미루지 말아달라. 설비 투자. 네, 해외에 진출한 기업들이 국내로 다시 돌아와주면 참 좋겠다. 일자리를 만들어달라. 이런 내용을 다시 한번 그 당부를 했고요. 이 자리에는 그 영화 기생충으로 요즘 재미를 톡톡히 보고 있는 CJ의 이재현 회장도 참석을 해서 논의를 끌었습니다. 그렇군요. 뭐 그룹 총수 만나서 설비 투자 좀 해라, 뭐 국내 유턴해라 공장들. 근데 이게 뭐 하루 아침에 계획 세워서 실시할 수 있는 게 아니어서 이것도 참 근본적인 대책이 될지. 참 여러 가지 걱정이 많이 되는데 이렇게 참 열심히 정부 기관에서 뛰고 있는데 그런데 어제 정세균 총리도 어젠가요, 그젠가요? 정세균 총리도 이제 어제죠. 그 시장에 나갔는데 자영업자들 직접 만나서 얘기를 좀 나눴는데 이 자리에서 또 좀 실언이 나와서 지금 오늘 하루 종일 좀 시끌시끌하네요. 그렇죠. 일단 시름에 잠긴 상인들을 위로하자는 게 현장에 나간 목적이었어요. 서울 신촌의 명물거리라고 해서 걸어다니면서 이제 노점도 많고 거리에 상가도 많고 이런 지역이 있는데 상인들을 만나서 한 점포에 들어가서 요새 손님이 좀 줄었죠. 금방 또 괜찮아질 거예요. 여기까지는 좋았는데. 여기까지 좋죠. 그동안 많이 벌어놓은 거 가지고 조금 버티셔야지 이렇게 어색한 말을 덧붙였단 말이죠. 해서 해당 상인의 표정이 썩 밝진 않았습니다. 그래도 여기까지는 이제 괜찮았는데 또 다른 가게에 들어가서 위로를 하고자 꺼낸 말이 요새 손님이 좀 적으니까 편하시겠네요. 이렇게 얘기를 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 조롱이나 이런 의미를 담았다기보다는 그 농담에 TPO가 맞지 않았다. 이런 어떤 위트의 코드가 현재 상황과 맞지 않는 부적절한 것이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데 야당의 공세가 뭐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하고 물론 이 정세균 총리 그런 뜻에서 뭐 조롱하거나 뭐 이런 뜻 100% 아니죠. 아닌데 조금만 더 깊게 좀 분위기를 좀 이렇게 밝게 좀 끌어가려고 했던 것 같은데 좀 너무 안타깝네요. 이런 실언은 정말 조심해야 될 것 같고. 그나저나 이 코로나 사태가요. 지금 뭐 자영업자는 뭐 말할 것도 없고 뭐 관광산업, 뭐 자동차, 항공 영향을 안 미치는 분야가 없는 것 같은데 우리 전체적으로 봐서 어느 정도나 지금 어렵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지금 여행업계의 경우에는 예약 전화 자체가 아예 없다고 하고 전년 같은 기간하고 비교를 할 경우에는 여행을 가겠다 해서 계약하시는 분들이 절반 이상 줄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번 코로나19 사태의 발원지라고 할 수 있는 중국뿐만이 아니라 확진자들이 나온 지역은 뭐 모두 다 기피를 하실 뿐더러 이제 여러 나라의 다국적의 특정할 수 없는 사람들이 모이는 해외 여행 자체를 꺼리는 분위기가 좀 조성이 돼 있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확진자들이 다녀갔다, 어디에 누가 왔다 갔다 이런 것들을 피하다 보니까 아예 집 밖으로 나오질 않으니 국내 여행 자체도 이루어지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최근 보도 아마 보셨을 텐데 그래서 뭐 비성수기이기도 하고 인기가 없는 시간이라고는 해도 제주도로 가는 저가항공사의 편도 티켓이 3,500원에 등장을 3,500원. 네, 물론 이제 뭐 유료할증료 이런 것들 고려하면 10,000원이 넘습니다만 자체로도 사실은 뭐 뉴스가 될 만한 얘기죠. 그렇네요. 자, 라임 자산 운용 얘기가 좀 나오는데 이게 좀 얘기를
듣다 보면 복잡한 것 같기도 해서요. 우리가 사실 작년에 DLF, DLS 사태 벌써 많은 사람들 큰 피해를 봤는데 이게 또 비슷한 사태가 벌어진 것 같은데요. 좀 알기 쉽게 한마디로 좀 정리해 주시죠. 네, 이게 쉽게 말씀드리면 라임 자산운용이라는 회사가 그 사모펀드, 사적으로 모아서 운용하는 펀드, 여기에 투자했던 분들이 큰 손실을 보게 된 그런 상황인데요. 예. 라임 자산운용이라는 회사가 사모펀드의 운용 규모로는 우리나라 1등입니다. 아, 그래요? 지금 지난해 말 기준으로 4,616계좌를 판매를 해서 이 중에서 그 총 자산 굴렸던 돈의 규모는 한 1조 7천억 원 정도 되고요. 예. 문제가 개인의 돈이 한 1조 원, 법인의 돈이 7천억 원 정도 된다는 건데 예. 7개 시중은행과 신한금융투자, 대신증권 등 12개 증권사에서 이 라임자산 운용에 투자하는 펀드를 또 고객들에게 판매를 한 거예요. 네. 그런데 여기에서 판매했던 이 펀드가 투자를 잘못하거나 아니면 손실을 숨기거나 해외의 다른 자산에 투자했던 것에서 사기를 당함으로써 여기에 투자했던 돈을 개인 고객들의 경우에는 거의 완전히 날리게 생겼다. 이게 이번 사태의 핵심입니다. 그렇군요. 아, 지난 DLF 사태 때는 왜 믿었던 은행이 그때 하나은행, 우리은행이었나요? 네, 예, 이 은행들이 하나 등이 있었죠. 그렇죠. 예, 그때 왜 불안전 판매해서 도덕적 질타를 받았던 기억이 있는데 이번에도 뭐 크게 다르진 않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네요. 이번에 뭐 상황을 보면은 근데 이게 좀 복잡해요. 이 금융사들의 경우에도 라임 자산운용에서 이걸 팔아달라고 해서 본인들도 투자도 하고 판매도 했잖아요. 예. 그러면 이때 금융기관은 피해자이면서 동시에 가해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판매 과정에 정말 불안전 판매가 있었느냐 이런 것들은 녹취나 뭐 메시지 이런 것들로 개인 고객들이 입증을 해야 하는데 이게 입증이 된다고 해도 한 가지 문제가 더 남아 있습니다. 투자금이 지금 거의 날릴 판이다. 이렇게 되면 소송을 하거나 조정을 통해 돌려받게 이제 판결을 받는다 해도 만약에 회사가 망해서 원금을 다 날렸다 하면 실제로 돌려받을 돈이 없는 거죠. 문제네요. 그리고 예. 금융회사들 돈을 먼저 갚게끔 돼 있는 계약이 하나 더 있어서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아주 불리하게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유, 시간이 다 되세요. 경제요정 여기까지 하죠. 박연미 경제 전문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날씨 알아보죠. 김도영 캐스터 1분 정도 정리해 주세요. 네, 봄 날씨라 해도 과언이 아니긴 한데요. 비 소식이 들어있습니다. 포근하지만 달갑지 않은 날씨입니다. 기온변화, 날씨 변화 심한 주말 맞이하겠습니다. 대기가 정체되면서 우리 지역에도 대기질이 곳곳으로 나쁨으로 오후에 나왔었는데요. 현재는 46 마이크로그램으로 우리 지역 모두 보통 수준 나타내고 있습니다. 최애는 내일까지 주춤합니다. 하지만 모레 새벽부터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들어오면서 기온이 크게 떨어지면서 춥겠습니다. 일요일에 많이 춥겠고요. 또 비가 눈으로 바뀌어 내리는 곳도 많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반짝 강추위가 찾아오는데요. 다음 주 초 아침 기온이 영하 5도, 영하 7도까지 뚝 떨어질 것으로 보이니까요. 막바지 추위 대비도 잘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반짝 강추위는 수요일 낮부터 차츰 풀리겠습니다. 내일 기온은 아침이 영상 3도, 한낮에 13도 예상됩니다. 문경 현재 기온은 10도, 습도는 64%입니다. 날씨였습니다.